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우리 집 4층 주택의 넓은 거실, 그 중앙 테이블 앞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양쪽으로는 오빠 민수와 남동생 준호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소파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설날 아침이었어요. 떡국을 다 먹고 난 후였는데 아버지가 우리 삼남매를 불러 모은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이제 70이 다 됐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2개 있지 않니? 엠테크와 한성물산.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우리 셋만 거실에 남아 있었죠. 오빠 민수는 이미 엠테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준호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저는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민수야, 너는 그동안 엠테크를 잘 키워왔어. 이제 네 몫이다. 회사 지분 80%를 넘겨주마. 오빤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고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죠. 준호야, 너는 한성물산을 맡아라. 네가 MBA를 했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 너한테도 지분 80%를 준다. 준호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두 회사 모두 시가로 따지면 각각 1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었죠.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아버지를 봤죠. 설마 저한테도 뭔가 있을까? 아니면 회사 지분의 일부라도? 지연아, 네, 아버지, 너는 우리 집을 물려받아라. 이 강남집.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네 거다. 나중에 죽으면.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오빠랑 준호는 지금 당장 회사를 넘겨봤는데 저는 나중에,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네가 할 일이 있다. 너희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잖니?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고 네가 교사니까 시간도 좀 자유롭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어머니를 돌봐줘야겠다. 알겠니?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오빠와 준호는 각자 100억짜리 회사를 받는데 저는 부모님을 돌보라고요. 게다가 집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요. 지연아, 대답 안 하니? 아,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오빤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우리 지연이가 제일 착하지. 역시 딸이 최고야. 라고 말했어요. 준호도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해? 라며 웃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강남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25평짜리 원룸이었죠. 제 월급으로 10년 동안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딸이라서 이런 건가? 오빠랑 준호는 아들이라서 회사를 받고 나는 딸이라서 부모님을 돌보는 건가?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키우셨고 그 재산도 아버지 것이니까요. 아버지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칠 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엄마 병원 좀 모시고 가줄래? 신경과 예약했거든.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오빠, 나도 학교 있는데. 야, 너 교사잖아. 오후 3시면 끝나잖아. 나는 저녁 9시까지 회의인데. 제발 좀 해줘. 저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오빠, 라고 대답했어요.
학교 조퇴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신경과 전문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도인지장의 초기입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나 괜찮은데 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치매. 그 무서운 병이 우리 어머니한테 오고 있다니. 병원에서 나와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 치매 초기래.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된대. 그래? 그럼 지연이 네가 좀 챙겨줘. 나 지금 부산 출장 중이야. 끊을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준호가 미국에서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결혼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다고 했죠. 당연히 저는 참석했어요. 그러는데요. 부모님과 오빠, 가족, 그리고 우리는 LA로 날아갔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준호는 MBA 동문들을 많이 초대했고, 신부도 한국계 미국인으로 변호사였어요. 식이 끝나고 준호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누나, 나 당분간 미국에서 살 것 같아. 와이프 직장이 LA에 있어서 회사는 원격으로 관리할게. 그리고 이거. 준호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열어보니 5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엄마 병원비로 쓰라고 매달 이 정도는 보낼게. 누나가 고생이 많지? 50만 원.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드는데 준호는 50만 원을 주면서 많이 보낸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마워, 준호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LA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새벽 4시였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아빠가 쓰러졌어. 119 불렀는데 너도 빨리 와.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차를 몰고 강남 집으로 달려갔어요. 구급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나가고 계셨죠. 뇌졸중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아버지 쓰러지셨어. 지금 삼성병원 응급실이야. 뭐? 심각해? 뇌졸중인데 다행히 큰 수술은 안 해도 된대. 근데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돼. 알았어. 내가 갈게. 오빤 2시간 후에 도착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죠. 오빠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지현아, 미안한데 나 지금 부산에서 큰 계약건이 있어서 오늘 오후 KTX 타야 돼. 네가 아빠 좀 간병해 줄 수 있지? 오빠, 나 내일부터 학교인데. 야, 병가 내면 되잖아.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학교가 중요해? 제발 좀 해줘. 나 이 계약 놓치면 회사 망한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알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학교에 병가를 내고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병했어요. 어머니도 오셨지만 어머니 자체가 환자시니까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죠. 낮에는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약을 챙겼어요.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죠. 오빤 부산에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아빠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 다행이다. 나 여기 일이 너무 복잡해서 네가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고마워. 준호는요? 준호는 LA에서 한번 화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한국 가고 싶은데 와이프 임신해서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누나가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왼쪽 팔다리가 약간 마비됐고 말도 어눌해지셨죠. 집에서도 계속 관리가 필요했어요. 퇴원하던 날 오빠가 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했죠. 아빠, 이제 집에서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근데 요양보호사 비용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든대요. 우리 3남매가 나눠서 내는 게 어때요? 한 사람당 80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오빤 저를 쳐다봤어요. 지현아, 너도 80만 원 낼 수 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는 100억짜리 회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80만 원을 내라고요? 오빠, 나는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80만 원이면 되잖아. 나도 회사 운영하느라 돈 많이 들어가. 공평하게 나눠야지. 준호도 LA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우리 셋이 다 아버지 자식인데 공평하게 나눠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공평? 이게 공평한 건가요? 회사를 받은 사람들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제가 똑같이 낸다는 게? 하지만 저는 또 알았어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요양보호사가 낮에만 오셨기 때문에 저녁과 밤에는 제가 강남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돌봤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강남으로 가서 저녁을 차리고 아버지 약을 챙기고 어머니가 밤에 배회하지 않도록 지켰죠. 제 월급 3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은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나갔고 50만 원은 제 원룸 월세였어요. 나머지 17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해결해야 했죠. 강남을 오가는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였죠. 지연아,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 좀 올 수 있어? 오빠, 지금 무슨 일인데?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좀 많이 마셨어. 근데 집사람이랑 싸웠거든. 아빠 집에 가서 좀 자려고. 근데 아빠 간병은 네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빠, 나 내일 학교 첫 수업이 8시야. 제발 좀 해줘. 나 정말 힘들어. 회사가 요즘 적자라서 미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몰고 강남으로 갔어요. 오빤 이미 아버지 방 옆 작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모님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로 달려갔죠.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오빠는 일주일에 2, 3번씩 저를 불렀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 집사람이랑 싸웠다. 술을 마셔서 같은 이유로요. 준호는요? 준호는 LA에서 매달 50만 원만 보냈어요. 요양보호사 비용 8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죠. 나머지 30만 원은 제가 메워야 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한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지현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수업이 많이 부실해요. 학부모들, 민원도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교감 선생님,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건 이해하는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교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 이제 못하겠어. 학교 일도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요양보호사를 24시간으로 바꾸자. 비용은 우리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고. 뭐? 24시간이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어.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내?
오빠는 100억짜리 회사 받았잖아.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내? 야, 회사가 적자라니까. 나도 힘들어. 넌 교사라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 그럼 오빠가 간병하든가. 뭐? 내가 회사 운영하면서 어떻게 간병을 해? 나도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오빤 화를 냈어요. 야, 네가 받을 집이 있잖아. 강남집. 그거 몇백억인지 알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이잖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받을 거 있으니까 지금 고생하는 거지. 우리는 회사 받았으니까 간병 안 해도 되는 거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오빠한테서 67통의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준호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누나, 형한테 들었어요. 누나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누나는 그냥 학교 다니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부모님 모시는 건 딸의 도리 아니에요? 딸의 도리.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다음 날 학교에 사직서를 냈어요.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죠. 지연 선생님, 갑자기 왜요?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려면 제가 전업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교사직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직서가 수리됐어요. 저는 15년 동안 쌓아온 교사 경력을 내려놓았어요.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 25평짜리 원룸을 전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죠. 오빠는 그래, 그게 낫지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누나 고마워요. 역시 누나가 최고예요 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죠.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2번째 뇌졸중이 왔어요. 이번엔 더 심각했죠. 완전히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부모님을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어요. 제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어요. 40살인데 50대처럼 보였죠. 오빠는요. 오빤 한 달에 한 번 들렀어요. 아빠, 엄마, 잘 계시죠? 라고 물어보고 30분 있다가 갔죠. 회사 일이 바쁘다고. 준호는요. 준호는 LA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한국에 왔죠. 추석 때. 그것도 이틀 있다가 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침대 옆으로 부르셨어요. 지연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었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딸이니까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민수하고 준호한테 회사를 주면서 너한텐 아무것도 안 줬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이 집 받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집도 나중엔 민수가 가져갈 거다. 장손이니까. 저는 얼어붙었어요. 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이 집도 오빠가 가져갈 거라고. 그래. 아빠랑 얘기했어. 나 장손이잖아. 당연히 본가는 내가 받아야지. 그럼 나는? 너는 아빠 돌아가시면 보험금 좀 주신대. 3천만 원 정도? 그걸로 작은 집 하나 구해. 3천만 원. 저는 15년 교사 경력을 포기하고 1년 동안 밤낮으로 부모님을 간병했는데 3천만 원이라고요? 오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넌 이미 이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잖아. 내가 월세도 안 받았어. 내가 부모님 간병하는데 그게 내 일이잖아. 넌 회사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괜찮은 곳을 찾았죠. 한 달에 400만 원 하는 곳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들어가시면 700만 원이었죠. 저는 오빠와 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빠, 준호야. 나는 이제 부모님을 돌볼 수 없어.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한 달에 700만 원이야. 우리 셋이서 나눠서 내자. 한 사람당 230만 원씩. 나는 낼 수 있어. 너희도 낼 수 있지? 몇 시간 후 오빤 전화했어요. 야, 미쳤어? 700만 원을 어떻게 내? 우리 회사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그럼 오빠가 직접 간병해. 내가 어떻게? 나도 했어. 15년 경력 포기하고. 오빤 회사 있잖아. 그걸 팔든가. 회사를 팔라고? 너 정신 나갔어? 준호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누나 미쳤어요? 저 LA에서 애 키우는데 한 달에 230만 원을 어떻게 보내요? 누나가 간병하면 되잖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난 더 이상 안 해. 요양원 보내든지 너희가 직접 간병하든지 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부모님 집을 나왔어요. 찜질방에서 며칠 묵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봤죠. 교사는 이제 할 수 없었지만 학원 강사는 할 수 있었어요. 한 영어학원에서 저를 받아줬어요. 월급은 250만 원이었죠. 고시원방을 얻었어요. 3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오빤 매일 전화했어요. 67통, 아니 100통도 넘게 왔어요. 지연아, 당장 집에 와. 엄마 아빠가 널 찾으셔. 지연아, 널 받지 않았어요. 지연아, 네가 이사 가면 우리가 어떻게 간병해? 우리 바쁘다고. 받지 않았어요. 지연아, 네가 딸이잖아. 효도해야지.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오빠가 직접 학원으로 찾아왔어요. 야,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오빠, 나 수업 있어. 방해하지 마. 수업? 이딴 학원 강사하느니 집에 와서 부모님 모셔. 싫어. 오빠가 해. 내가 어떻게 해? 나 회사 있잖아. 나도 일 있어. 그리고 오빤 회사 받았잖아. 100억짜리. 그거 팔아서 요양원 비용 내. 회사를 팔라고. 너 진짜 미친 거 맞네. 그럼 오빤 부모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네. 오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너 이러면 아빠 죽어도 집 못 받아.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받기 싫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인생 살래. 오빤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며칠 후 준호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서 만났어요. 누나,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누나, 제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면 공평하게 대우해야지. 나한텐 아무것도 안 주고 간병만 시키는 게 가족이야? 그건 아버지 결정이었잖아요. 그럼 아버지 간병도 아버지 혼자 하시든가. 왜 나한테 떠넘겨?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요양원 비용을 우리가 나눠낸다고 하면 누나도 부모님 만나줄 수 있어요? 가끔 면회는 가지. 근데 간병은 안 해.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는 건 어때요? 우리 셋이서 나머지는 아버지 연금으로 충당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30만 원씩. 공평하게.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럼 오빠가 직접 간병해. 나는 15개월 했어. 이젠 너희 차례야.
결국 합의가 됐어요. 한 달에 230만 원씩 셋이서 나눠내기로. 요양원 비용 700만 원을 충당하기로 했죠. 부모님은 좋은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갔어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손을 잡아드렸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괜찮아요, 아버지. 네 인생을 망쳤구나. 아니에요. 이제부터 살 거예요. 제 인생을. 석 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가셨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빠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았고, 준호도 LA에서 날아왔어요. 저는 조용히 아버지께 절을 올렸죠.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변호사가 읽어 내려갔어요. 엠테크 지분 80%는 장남 민수에게. 오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성물산 지분 80%는 차남 준호에게. 준호도 예상했다는 듯 웃었죠.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택은 장녀 지연에게. 오빤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그 집은 제가 받기로 했는데. 유언장은 2달 전에 수정되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서 바꾸셨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다. 내가 지연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지연은 15년 경력을 포기하고 우리를 돌봤다. 반면 민수와 준호는 회사와 자기 인생만 챙겼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집이라도 받아다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빠는 화가 나서 소리쳤죠. 이게 말이 돼요? 저 장손인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희는요? 보험금 3천만 원씩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회사 나머지 지분 20%는 어머니께서 가지십니다. 오빠는 저를 노려봤어요. 너 아버지 조종한 거지? 아니야. 나 2달 전엔 연락도 안 했어.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신 거야. 거짓말. 이게 말이 돼.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고인께서 저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민수에게 전해달라. 회사를 받았으면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 집만 받고 부모는 외면하는 것이 장손의 도리가 아니다. 오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날 이후 오빠와 준호는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강남 집으로 이사를 했고 학원 강사 일을 계속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셨고 저는 일주일에 2번 면회를 갔죠. 오빠는요? 오빤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나 봐요. 강남 집을 빼앗긴 게 크게 작용했나 봐요. 몇 달 후에 회사를 매각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준호는요? 준호는 LA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이제 연락도 안 해요. 저는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41살의 늦은 나이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가죠. 어머니를 뵐 때마다 손을 잡아드려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효도를 하는 건 아버지나 오빠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제 양심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계속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부모님 집에서 간병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오빠가 집을 가져가고 저는 3천만 원으로 고시원에서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제 인생을 살기로.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아닐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딸이라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딸이라서 부모만 돌봐야 하고 딸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이젠 딸도 아들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똑같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요. 그걸 깨닫기까지 16개월이 걸렸어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비록 작은 월급을 받지만 이건 제가 번 돈이에요. 비록 큰 집에 혼자 살지만 이건 제 집이에요. 비록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